현대사회윤리 네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과 세 번째 영상에서는 고대의 동양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유가와 도교의 관점에서 이 생사관과 윤리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맹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공자와 맹자의 철학을 압축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노장철학은 노자와 장자를 압축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공맹철학은 유가를 대표하고 노장철학은 도가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와 도가의 부르장생을 위한 도덕교육은 이 도와 현실에서의 도와 길을 따르는 도덕적 삶과 수양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두 번째 영상과 세 번째 영상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장의 관점에서 노자와 장자님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은 기의 모임과 흩어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요. 그리고 생명의 시한을 초월하여 모종의 영혼을 꿈꾼다는 점에서 이 노자님과 장자님의 생사관과 공자님과 맹자님, 공맹철학, 다시 말해 공맹의 생사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라톤의 생사관, 아니죠. 서양은 죽음을 더 앞세웁니다. 그래서 사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은 생사관이라고 말해야겠지만 삶과 죽음 이렇게 말하는데 서양에서는 사생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죽음을 더 앞세우거든요. 사생관과 영원, 영생 교육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역사라는 책이 서양에는 있습니다. 이 신화와 철학으로 보는 영혼의 역사.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장영란이란 분께서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표지가 예쁘죠? 영혼의 역사. 저는 영혼의 영생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양의 윤리학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요. 서양의 윤리학의 주요 특색은 유가와 도가처럼 고대 그리스, 고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대까지 이어지거든요. 고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현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로 동서양, 저희가 동양이니까 동양부터 살펴봤고 이제 서양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 그 다음에 윤리형이상학, 여기서 나오는 이성,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이해, 영혼에 대한 이해 없이 이성,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수고롭지만 고대부터 이렇게 근본부터 찾아 올라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생관, 생사관이고 사생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자연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체들의 생계를 공급하는 거대 저수지와 같은 존재이자 자연이 그렇습니다. 존재이자 인간 푸시케, 곧 인간의 영혼의 고향이 자연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서구 지성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책을 갖다 놨어야 했는데 못 갖다 놨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말씀하는 겁니다. 서사시지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서사시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고 이곳에 등장하는 푸시케는 생명의 원리와 함께 죽음의 순간 몸에서 떠나는 것으로 기술됩니다. 영혼이 그림자 뭐 이런 것들로 기술되는 겁니다. 서양 문화는 그리스적 전통의 헬레니즘 전통과 유대 및 기독교 전통의 헤브라이즘 이 두 기둥이 세워진 이 기둥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데 이곳에 등장하는 푸시케가 인간의 아니죠 만물의 생명의 원리 그리고 인간에게 특히 죽음 이후에 떠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중세 근대 철학자에 등장하기 이전까지 푸시케에 관한 설명은 삶보다는 죽음 이후, 특히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푸시케가 생명의 원리든 사후의 원리이든 서양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푸시케 곧 영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푸시케 영혼. 푸시케와 에로스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와 푸시케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푸시케가 영혼이 사는 것은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다른 영상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로스와 푸시케. 현대적으로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현대적이지 않네요. 여러분이 봤을 때 아주 한 30년 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 나오는 죄송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네요. 영혼은 소멸하는 인간의 몸과 달리 영혼은 몸은 소멸되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푸시케가
에로스와 푸시케 이후로요. 신화적 관점이든 철학적 관점이든 푸시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영혼은 인간의 행위와 사유 주체로 이행되어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에 의해서 영혼이, 아니 그 외에 여러 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좀 더 철학적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은 소크라테스님과 플라톤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개념적으로 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캐묻지 않는 삶, 묻지 않는 삶, 의심하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요. 소크라테스님의 영향력 속에서 플라톤님은 다양한 여로 채색된 호메로스님과 자연 철학자들의 영혼 개념을 치밀하게 캐묻고 그 전에 사람들 이론가들의 영혼 개념을 계속해서 각색해서 시험한 후, 캐묻고 시험한 후 윤리적이고 정신적 활동의 요체로 각색해냅니다. 그걸 해낸 분이 누구냐면 플라톤님입니다. 어디서 해내냐면 이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해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파이돈, 크리톤. 이 책에서 파이돈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이 책에서 잘 각색해내고 그렇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의 견해를 발전시켜 영혼을 물질로 이루어진 몸과 이 몸과 다를 뿐만 아니라 미세한 진료적 물질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사유로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인식 활동의 주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영혼 개념이 서구 사상가들에 의해서 보았던, 서구 사상가들이라면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신적 실체로 확고한 지위를 받게 됩니다. 정신은 생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몸은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유가 있다. 이 몸처럼 이게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몸이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도 스스로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다고 이게 개념화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 철학에서 생명의 원리 및 인식론과 존재론, 윤리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학 등에서 기본적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성은 어디서 오냐면 영혼에서 온다는 거죠. 플라톤에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겁니다. 플라톤의 파이돈에 의하면 파이돈이 여기 있습니다. 파이돈이라면 이 파이돈은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변론했지만. 그리고 270대 230의 투표를 받습니다. 사형 270, 무죄, 사형이 아니다 무죄 230. 그래서 500명의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에서 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님께서. 죄명은 청소년 타락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독배를 마시는 이 파이돈, 이 감옥에 이렇게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소크라테스님이죠. 독배를 마시기 전에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 죽음에 관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직전까지 말한 죽음과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되새김질할 만한 철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인문학적 가치도 있죠. 윤리적 가치도 있습니다. 독배의 잔, 독약의 잔을 기다리던 소크라테스님은 곧 죽는데 자신이 죽은 이후에 지혜로우며 훌륭한 다른 신들 곁으로, 그 다음으로는 이미 죽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인간들 곁으로 가게 될 거라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 천국에서 성경에서 봤던 성인들, 여기서 봤던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헤라클레스, 여러 철학적 위인들 내지는 인문학적 위인들을 만나는 것에 기대에 차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님께서는 오랫동안 전해오듯 선량한 사람에게는, 선량한 사람이란 것은 윤리적 인간이겠죠. 나쁜 사람들, 비윤리적 인간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희망과 낙관적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별로 두렵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철학으로 생애를 보낸 자신이, 소크라테스 자신이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죽은 뒤에 저승에서 최대한 좋은 것을 얻게 될 거라고
이게 희망에 차 있는 거죠. 믿음에 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철학의 옳게 종세,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옳게 종사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름 아닌 죽는 것과 죽음을 스스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후에 최대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희망에 차 있기 때문에 온 성회를 통해 죽음을 열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곧 영혼은 몸을 최대한 무시하고, 몸은 사라지는 거니까, 소멸할 거니까요. 몸에서 최대한 달아나고 그 자체로만 있게 되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영혼 자체로만 있게 되는 걸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해방되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몸에서 해방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몸이라는 무덤 내지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건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에서는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처럼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자란 지혜에 대한 사랑에 의해 충분히 정화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향후에 전적으로 몸 없이 영혼으로만 살게 될 사람입니다.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에 의해서 인간의 몸은 영혼의 무덤이자 감옥과 같은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무덤, 감옥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무덤과 감옥에서 탈출 내지는 해방되는 것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풀려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죠. 이 자유라는 개념은 서양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신적 자유든 육체적 자유든, 특별히 정신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몸이라는 무덤과 감옥에서 해방과 석방은 자살이 아니고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자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몸은 몸대로 영혼에 떨어져 나와서 그것 자체로만 있게 되는 것, 영혼은 영혼대로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것 자체로만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분리되는 것, 몸과 분리되는 것 이외에 다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소 거칠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플라톤의 이 역설적인 사생관을요.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이 짧은 시간에요. 그리고 저희가 플라톤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서양의 정신사에서 전 기간 동안 주축을, 이 플라톤의 사생관이, 말이 꼬입니다. 사생관이 서양 정신사, 서양 철학사 전 기간 동안 주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현대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것, 이성적인 것, 감각과 신체를 넘어서는 것, 초개인적인 것, 초월적인 것, 이것들을 다 어디서 갖고 왔냐면 플라톤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한 영혼의 몸으로부터 독립은 중세 기독교의 금욕주의, 데카르트의 심신 이분법, 이원론, 칸트의 선의지와 성향, 현상계와 예지계, 목적의 왕국과 사물의 왕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로 서구의 윤리학의 기본 사유 범주들은 심신의 구분, 윤리적 주체, 가치와 사실의 구분,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서구 윤리학, 영혼 개념에서 갖고 왔습니다. 서구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신체성의 소멸이나 극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동경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죠.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정신의 자유란 다름 아닌 신체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체가 자살이 아니고 자연사를 통해서 죽는데,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침을 많이 해서요. 감사합니다.